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세상이 변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7가지 부의 진실, 7가지 부의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겉으로만 화려해 보이는 마이너스 인생의 부자들이 있고, 진짜 부자들, 세상이 변해도 부자들이 가진 그 부의 법칙을 알아낸 저자가 있습니다. 아마존 26년 연속 1위의 베스트셀러,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전 세계 700만 부가 판매된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재테크 스테디셀러고 매주 1600만 명을 빚더미에서 구원했다고 합니다. 혹시 빚이 많거나 돈이 영 모이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에게 친척이 결혼을 했는데 돈 관리, 신혼부부 돈 관리로 책을 추천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한번 선물을 하면 좋을 그런 책입니다. 이 책 안에 소개되어 있는 많은 사례들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7가지 부의 불변의 법칙을 통해서 벼랑 끝에 내몰렸던 재무 상태를 회복하고 결과적으로 삶 전체를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인생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고 서두에 질문 던지고 있어요. 돈을 모은다는 것, 나의 소비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내 인생을 바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의 법칙을 가르칠 자격을 준 것은 바닥까지 추락해본 내 경험이었다. 그래서 나는 돈으로 인한 두려움과 상처가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안다. 처음부터 돈 관리를 잘했던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었다가 쫄딱 망하고 파산을 해보고 이분은 이제 그런 파산, 빈털터리가 돼봤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돈이 어떤 스트레스를 주는지, 결혼 생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게 되었대요. 그리고 재무 관련 학위도 가졌고 부동산, 보험 같은 투자에 대한 자격까지 소유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을 재무 상담을 통해서 변화시킨 그런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금수저가 아니라면 잠시만 즐거움을 보류하라 라고 해요. 너무나 맞는 말이죠. 저도 이제 가계부 다이어트 프로그램과 EBS 호모 이코노미쿠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재무 상담을 했었어요. 그리고 연예인도 제가 재무 상담 했었거든요. 프로그램에 나가서. 근데 그때 제가 한 말이 뭐냐면 친정이나 시댁이나 뭔가 양가 어른들 중에 부자가 있다. 뭐 땅 부자, 부동산 부자. 그런 게 있으면 모를까, 그런 게 없으면 우리는 꼬박꼬박 수입의 일부분 저축을 해야 하고 돈 관리를 해야 합니다. 여기 이렇게 써있죠. 남들이 돈을 쓸 때 모아야 남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남들이 꺼리는 고생을 감수해야 나중에 남들이 결코 누릴 수 없는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진실이죠. 남들처럼 다 쓰고 남들처럼 다 먹고 집도 사고 부자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금수저가 아니라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노인이 되고 나서야 부자가 되면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즐겨야죠. 젊을 때 여행 가고 젊을 때 맛있는 거 먹고 즐겨야죠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어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거나 폐지를 주우러 다녀야 하는 삶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노인이 돼서 부자로 사는 게 노인이 되어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고물상을 전전하는 것보다 좋지 않겠냐라고 묻는데 정말 가슴이 띵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늙어서 돈이 없으면 다리가 아파도 휠체어조차 타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수많은 백만장자를 만나왔지만 신용카드 포인트로 부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아, 맞아요. 그러니까 소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포인트를 참 잘 모아요. 무슨 포인트 카드, 뭐 무슨 적립, 쿠폰. 네. 적립 안 하고 포인트 안 쌓고 돈 안 쓰는 게 답이죠. 돈이 많은 부자일수록 수입보다 적게 지출하고 물건을 살 충분한 여유 자금이 있을 때만 현금으로 구입했다. 할부 거래나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소비를 하기 위해 대출을 일으킨 사람은 저는 부자 중에선 본 적이 없습니다. 대출을 할 때는 투자를 해서 자산이 늘어날 때만 대출을 했고요. 할부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할부를 하지 않아요. 절대. 돈을 모으고 나서 소비를 합니다. 기다립니다. 급하지 않아요. 급할 게 하나도 없어요.
보통 100만 장자들은 자동차 할부금을 내는 대신 쓸만한 중고차를 구입한다 라고 해요. 제가 보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좀 알뜰하신 분은 중고를 좀 되게 싸게 구입하는 경향도 있었고, 제 주변에는 법인을 가지고 있어서 법인 리스로 이제 그렇게 경비 처리를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소액으로 외제차를 사는 사람들, 이게 부자죠. 소액으로 외제차를 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자산의 너무 일부, 아주 작은 돈으로 외제차를 사는 거예요. 자산이 정말 많기 때문에 외제차를 몇 억짜리를 사도 별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부자죠. 근데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돈이 별로 없는데 막 힘들게 외제차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진짜 부자가 아니다라고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맥도널드 매장에서 신용카드 사용자의 소비 행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은 현금으로 햄버거를 살 때보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47% 더 많이 돈을 썼다라고 합니다. 실제 저 같은 경우도요. 해외 한 달 살기를 가거나 해외에 가서 그 나라 화폐로 돈을 쓸 때는 정말 돈을 아껴 쓰게 돼요. 뭔가 몇천 원도 고민하고 사고 10,000원도 엄청 고민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용카드 쓸 때는 5,000원 싸네, 4,000원 싸네, 10,000원 싼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 현금으로 쓰면 우리가 절약을 굉장히 많이 됩니다. 자녀에게 신용카드를 주어 돈에 대한 책임감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생각은 잘못되었다라고 해요. 부의 진실은 자녀에게 돈에 대한 무책임을 길러주는 가장 좋은 수단이 신용카드다라고 해요. 돈을 벌지도 못하는 자녀에게 신용카드 주면서 야 이걸로 써, 엄마 없을 때 이걸로 뭐 사 먹어 라고 하면 아이들은 자기가 사 먹는 피자, 짜장면 이런 것들이 되게 큰 돈인지를 모르고 막 긁어서 쓸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책에서는요, 일주일에 몇 시간만 일하고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일을 조금만 하고 돈을 많이 벌자고, 이제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저자는요, 잘못된 상식이다라고 얘기해요. 일주일에 3시간만 일하고 1억 원의 수입을 버는 사람은 없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자본금을 노리면서 너 조금만 시간 투자하고 돈 많이 벌 수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돈 내놔, 나한테 컨설팅 상담 받아봐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형적인 사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실 3시간만 일하고 1억 원의 수입을 벌려면 그 전에 뭔가 밤새워서 일을 했던 경험이 몇 년 정도는 축적이 돼서 자기 분야의 최고가 돼야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부터 막 지금 당장부터 3시간만 일하고 1억을 벌겠다.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투자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심해라 라고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저도 자기 자신이 모르는 것은 하지 않기를 추천합니다. 환급형 종신보험은 최악의 보험 상품 중에 하나다. 만기 환급, 돌려받는 거 있죠. 낸 돈을 다 돌려줍니다 라는 보험 상품이 있어요. 저 여러분 보험 설계 자격증 있는 거 아시죠? 제가 보험회사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만기 환급형은 저축의 기능이 있다고 착각을 하시는데 사실 많은 돈을 붓는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의 저축 기능을 너무 기대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종신보험, 내가 무슨 암이라든가 심근경색, 고혈압 같은 우리 그런 성인병 같은 거 보장이 잘 돼 있잖아요. 수술을 했을 때 수술비도 나오고, 그런 것을 위해서 보장성에만 많이 넣어야지 저축의 기능, 그러니까 보장성에 몇만 원 저축 몇만 원에서 총 금액 크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해지했을 때 환급이 형편없다. 절대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이 책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례식 비용 미리 내는 거, 상조회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미국, 이 저자가 미국 사람이구나. 미국 금융 전문가인데 미국도 이런 시스템이 있나 봐요. 사실 우리나라도 외국 선진국 시스템을 많이 따라하고 있긴 하죠. 어떤 사람이 자기 자녀가 장례식 비용을 댈 것을 두려워해서 39살에 350만 원 정도로 선납을 했대요. 내가 나중에 사망했을 때 이렇게 장례식 비용으로 쓸 수 있게. 만약요, 장례식 비용을 350만 원을 선납하지 않고 평균 수익률 12%의 뮤추얼 펀드에 넣었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라고 합니다.
사실 12%의 수익률을 매년 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돈을 사망할 때까지 넣으면 몇 년을 계산했는지 모르겠어요. 3억 6,850이래요. 350만 원이 수십 년이 지나서 거의 100배 가까이 늘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피라미드 같은 거대한 왕릉을 짓고 싶은 게 아니라면 그 돈으로 충분히 장례도 치르고 가족들 수중에는 상당한 돈이 남는다.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내가 이제 부은 돈은 일찍 내가 붓잖아요. 큰 돈을 붓지만 나이가 들어서 사망할 때쯤에 보면은 별로 큰 돈이 아닙니다. 우리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교육보험 드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되게 힘들게 교육보험을 들었는데 막상 저 대학 갈 때 100만 원이 나왔어요. 1년에 100만 원인가? 학비가 거의 300만 원에 육박하는데 한 학기에 300만 원에 280 막 이랬거든요. 근데 뭐 하여튼 얼마 안 나왔어요. 그래서 상조도 마찬가지로 너무 일찍 부으면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양가 부모님 상조 아무도 안 들었어요. 현금을 갖고 다닌다고 해서 소매치기 당하지도 않으며 어떤 사람은 현금 가지고 다니면 뭐 소매치기 당하는 거 아니에요?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무절제한 지출과 신용카드 대금이 당신의 지갑을 털어갈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자꾸 신용카드로 돈이 술술 나가는 그런 케이스분이 있다면 신용카드 당장 자르시고 바로 현금 한번 써보세요. 당연히 저축이 늘어납니다. 돈이 없을수록요, 도저히 보험을 들 만한 여유가 되지 않으니까 보험은 좀 더 여유가 있을 때 할 거야 라고 미룬대요. 방금 이전에 보험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돈이 없을수록, 여유가 없을수록 보험을 들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저 여기다 별표 100개 할게요. 여유가 없는 사람이야말로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요즘 같은 때 여러분 어때요? 막 전염병도 돌죠. 아프면은 병원비 많이 들죠. 입원이라도 장기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계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많지 않을수록 생명보험과 의료비보험, 실비보험 같은 걸 꼭 들어야 돼요. 2020년 올해 최근에 실비보험 들려면 여러분 이제 피검사도 해야 되고요. 몸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완전 체크를 꼼꼼하게 해서 가입을 시키겠다고 해요. 왜? 실비보험이 그동안 적자였습니다. 실비보험은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권해가지고 정말 저렴하게 만든 보험인데 늦게 가입할수록 막대한 손실이 이제 생기는 거죠. 돈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면요. 창피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내가 돈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거 인정하래요. 우리 학교에서, 대학에서 부모에게 돈에 대해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사실 제가 은행을 다녔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조금 알고 투자를 해봤으니까 그냥 조금 아는 거지 저도 뭐 딱히 배운 게 없어요. 돈에 대해서 모르는 거 너무 당연합니다. 저도 몰랐었고 그래서 엉망으로 투자하고 손해도 많이 봤었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런 책들을 되게 많이 읽는 게 도움이 됐고요. 돈에 관해서 평생 배우는 자세로 임하라 라고 써있어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자신의 돈 관리 습관을 점검하면서 그에 관련된 책도 읽고 돈에 대해 다루는 세미나도 참석을 하라라고 해요. 이처럼 꾸준히 공부를 통해 돈에 대해 신경을 쓰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라. 저도 돈에 대한 동영상은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 많이 보고 있고요. 돈에 대한 책도 계속 보고 있고 돈에 대한 세미나도 매년 시간이 나는 대로 배우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저의 지식을 업데이트하고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한테 배우고 있어요. 제가 또 배워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빚을 갚느라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럴 수 있죠. 학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뭐 신용대출 이런 것들, 우리들 대출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저도 빚이 있습니다. 근데 빚을 100% 갚느라 내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다면 그 사람은 다시 신용카드를 꺼내 쓰게 되고 신용카드로 인해서 또 빚이 늘어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빚을 전부 갚기에 앞서 예기치 못할 일들을 위해서 종잣돈을 마련하라라고 해요. 여기에서는 처음에 100만 원 정도, $1000 정도 모아라라고 하거든요. 예산을 쥐어 짜서 긴축 재정을 하든 초과 근무를 하든 안 쓰는 물건을 중고로 팔든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 해보라 하라고 해요.
사실 요즘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무급 휴가가 정말 많은 회사에서 일어나고 있고 정말 경제가 안 좋습니다. 이런 데 수입이 없는데 내가 빚 갚느라고 통장에 10원도 없으면 진짜 쌀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상금을 꼭 마련하라. 저도 여기에 공감을 합니다. 빚 100% 갚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죠. 어떤 사람은요, 월마트에서 작은 액자를 구입해서 비상시에만 액자 유리를 깰 것이라고 써놓고 그 안에 $100짜리 지폐 10장을 집어넣었대요. 그러니까 진짜 급할 때 유리를 깨가지고 이제 돈을 쓰는 거죠. 적어도 매달 갚아야 하는 빚이 없으면 당신은 진정한 부자로 거듭나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대출, 신용카드 대금, 주택담보대출이 없으면 아주 빠르게 돈을 모을 수 있다. 정말 빚만 없어도 숨통이 트입니다. 제가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않고요. 돈을 모을 때 정말 저렴한 빌라에 가서 일부러 살았어요. 얼마? 4년 이상. 왜냐면 대출 이자가 조금이라도 나가면 그만큼 종잣돈이 느리게 모입니다. 같은 이야기 반복하고 있어요. 남들이 쓸 때 돈을 모아야 나중에 남들과 다르게 살게 된다. 이 말이 정말 여러 번 반복됩니다. 지금 당장 신용카드를 잘라야 하나요? 아니면 카드 대금을 다 갚고 나서 잘라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받는데요. 그러면 누구에게나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아직도 안 자르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잘라버리세요. 영상 보시는 분, 나 진짜 돈도 안 모이고 지금 경제도 너무 어렵고 나 지금 수입도 늘지도 않고 있고 그렇다면 나 저축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그런 분 있으면 지금 당장 신용카드 한번 잘라보세요. 그냥 잘라보세요. 보트. 외국 사람들은 보트 같은 게 있나 봐요. 보트나 고가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과감히 팔아버리래요. 빚도 있고 그러면은 팔아버리래요. 미니멀 라이프. 여러분 집에서 중고로 당근마켓에 팔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어떤 아이가요. 컴퓨터를 사달라고 엄마 아빠를 졸랐대요. 남편이 이렇게 말했대요. 비상자금을 다 모으기 전에는 안 돼. 아까 비상자금 제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100만 원 정도는 기본 모아야 돼요. 정말 비상. 우리 급할 때. 먹고 살 돈 정도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우리의 사태를 보면은 정말 경기가 안 좋아서 월급이 안 나오는 회사도 있잖아요. 그러면 석 달 동안 생활비 혹은 6개월 생활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실직을 했을 때도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뭔가를 쓸 수 있겠죠. 물론 실업급여가 나오긴 하지만 말이죠. 이 책에서는 펀드 상품 이야기 같은 게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미국 쪽 그 재테크 책에 뮤추얼 펀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글쎄요, 펀드 수익률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해보시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과세 교육보험도 좋은 대안이다라고 해요. 비과세 교육보험? 우리나라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봤을 때 이 사람이 자꾸 펀드와 보험 쪽을 얘기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저자의 양력을 봤어요. 그래서 이분이 재무 상담을 하시고 아마 이 재무 상담 안에 이런 보험이나 뮤추얼 펀드를 파는 그런 자격과 수수료를 받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돈에 대해서 공부하고 돈에 대해서 맡기고 돈을 상담할 때는 상대방이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저는 작가잖아요. 저는 강사잖아요. 그리고 저는 다주택자, 이제 집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책을 읽으면 잘 돼요. 강의 들으면 좋아요. 집을 사면 좋아요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나조차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그 일을 하고 있고 권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분은 펀드를 팔고 보험을 파는데 정말 이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이거 판매도 하고 권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판단은 누가 해요? 집이 필요한지, 펀드가 필요한지, 보험이 필요한지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 이 책에는 집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내서 집을 사는 게 좋지 않다라고 나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요것도 내가 사고 싶은 집을 잘 비교를 해봐야겠죠. 끝으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문가임을 내세우면서 충분한 설명 없이 상품을 권유한대요. 아이러니한 것은 이들의 자산이 당신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상담을 받을 때는 상담을 하는 이가 상담을 통해 어떤 수익을 얻는지 봐야 한다. 제가 한 말이랑 똑같은 얘기가 여기 써 있어서 되게 놀랐습니다. 예컨대 보험 설계사가 매주 당신에게 새로운 상품을 끊임없이 소개한다면 이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보험 설계사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이 상품 중개 수수료 뿐이어서 상품 판매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상담해주는 재무 전문가도 많이 있다. 다만 상담하는 사람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때마다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를 너무 막 쓰고 카드비, 학자금, 생활비, 할부금에 허덕이는 사람이 꼭 읽어보면 좋을 그런 책입니다. 7가지 부의 불변의 법칙 오늘 끝까지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